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언어학자와 한국의 학생의 한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중국 교수는 한국 학생이 차분하게 설명하자 급기야 화를 내고 강의를 중단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디클레르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하는 프랑스 학생이에요. 영국은 토론이 생활인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소르본 같은 명문 대학에서는 토론이 학문이 중심이죠. 학생들이나 학생과 교수님 사이에도 언제든지 토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종군 기자로 활동하셨습니다. 전쟁의 처참함을 직접 취재하면서도 무사히 돌아오셨고, 이후 진실에 대한 열망이 강해져 직접 신문사를 차리셨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그 신문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우리 신문사는 할아버지의 한국과의 인연 때문인지 한류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의 불시착이 제일 좋아요. 북한과 남한 사이의 휴전선을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가 너무 로맨틱했거든요. 게다가 주연 배우인 손예진과 현빈이 실제로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도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 한국인 친구 지연이에 대한 거예요. 지연이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소르본에서 역사와 동양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소르본으로 유학 왔죠. 지연이의 아버지는 한국 방송국에서 역사 프로그램 전문 PD로 일하고 계세요. 지연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2주 넘게 중국에서 취재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대요. 그날 밤 아버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소주를 드셨고 공부하다 물을 마시러 나온 지연이에게 중국 취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큰 벽에 부딪힌 느낌이야. 중국이란 나라는 너무도 대단해. 그들의 잘못된 역사 왜곡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마저 들어. 지연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봤대요. 항상 자신만만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아버지였는데 그래서 지연이도 매우 당황했다고요. 지연이는 그날 밤 꿈이 바뀌었대요. 원래는 서울대 역사학과에 가서 역사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BBC 역사 다큐멘터리 PD로 바뀐 거죠.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역사 왜곡에 대해 전 세계가 인식하게 만들고 싶었대요. 지연이와 저는 역사 수업에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 지연이가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했을 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지연이에게 사랑의 불시착, 손예진과 현빈을 아냐고 물어봤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치킨과 맥주를 먹으러 갔어요. 우리는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쉬웠어요. 지연이 아버지는 방송국에서 일하시고 제 아버지는 언론사를 운영하시니까요.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중국의 유명 교수가 역사 특강을 한다는 공지가 떴어요. 저는 그 교수가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접 강연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연이에게 같이 신청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지연이는 이미 그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중국의 큰 벽으로 느껴졌던 조직의 책임자가 바로 이 유명 교수였던 거예요. 강연 당일 소르본 대학의 대형 강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있어서 놀랐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이 중국 유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시끄럽고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학생들도 몇 명 보였지만 중국 학생들에 비하면 소수였습니다. 지연이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평소에 밝고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죠.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도 느껴졌어요. 괜찮냐고 물어보니 지연이는 괜찮다면서도 표정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어요. 제가 옆에 있어서 든든하다고 했지만 아마 리우 교수의 강연 내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리우 교수가 등장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상적인 학자였어요. 그의 등장에 강의실이 일시에 조용해졌고 중국 학생들은 경의를 표하듯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리우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단에 올랐어요. 강연은 중국 문자의 역사적 발전 과정부터 시작됐어요.
리우 교수는 중국은 흩어진 역사를 모아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역사 연구에 투입되었지만 아시아 역사를 사랑하는 나라는 중국뿐입니다. 우리 중국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파괴된 것이나 잘못 알려진 모든 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을 아시아 대표로서 진행해 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중국 역사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강연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리우 교수의 어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른 동아시아 문자들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한글에 대한 그의 태도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리우 교수는 한글을 단순한 발음 기호라고 표현하며 한자와 같은 깊이 있는 문화적 배경이 없는 실용적이지만 단순한 문자라고 주장했어요.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젊은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처럼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한글은 문자라기보다는 외국어를 배우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일종의 발음 기호에 가깝습니다. 한자가 의미와 철학을 담은 상형 문자라면 한글은 그저 소리를 옮기는 도구에 불과하죠.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했어요. 한글 창제의 배경도 단지 당시 중국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정치적 시도였을 뿐이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라는 것도 후대에 부풀려진 신화에 불과합니다. 한글을 만들었다는 세종이라는 왕은 중국 황제의 신하에 불과했고 그가 만든 문자는 중국 문자의 영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이 독창적이라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리우 교수는 비웃듯이 덧붙였어요.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한글의 과학성이라는 것도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자음이 발음 기관을 본떴다? 그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설명에 불과합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그것이 무슨 대단한 혁신입니까? 문자는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적 깊이로 평가해야 합니다. 한글은 그저 실용적인 도구일 뿐 한자가 가진 예술성과 철학적 깊이를 결코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지연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의 손은 펜을 꽉 쥐고 있었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지연이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리우 교수가 질문을 받겠다고 했을 때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중국 학생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리우 교수의 주장을 더 확장하고 칭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질문들에 리우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세한 답변을 이어갔죠. 그때였어요. 지연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강의실 분위기가 순간 변했어요. 리우 교수는 질문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한국 학생임을 알아차렸는지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약간의 비웃음을 담아 지연이에게 질문을 허락했어요. 지연이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교수님, 오늘 귀중한 강연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글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에 몇 가지 사실적 오류가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지연이에게 집중됐어요. 중국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리우 교수는 약간 당황한 듯했지만 곧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지연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 눈빛에는 무시하는 듯한 감정이 역력했어요. 지연이는 그런 분위기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기호가 아니라 철저한 언어학적 원리에 기반한 과학적 문자 체계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상을 기본으로 설계되었어요.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본에 명확히 기록된 창제 원리입니다. 리우 교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는 지연이의 말을 끊으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지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을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리우 교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연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학생, 당신의 애국심은 이해하지만 학문적 논의에서는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한글이 아무리 과학적이라 해도 그것은 결국 중국 문화권 내에서 발전한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한자 없이 한글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연이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님, 한글은 한자와 전혀 다른 체계입니다. 물론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한자가 있었지만 한글의 창제 원리는 완전히 독창적입니다.
오히려 한글은 음소 문자로서 로마자와 더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만들어진 이유, 그 철학적 배경을 아십니까? 리우 교수는 비웃듯이 대답했어요. 정치적 목적이었겠지요. 중국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을 겁니다. 지연이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자는 귀족과 양반만 배울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문맹 상태였어요.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평등과 지식 민주화를 위한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강의실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몇몇 프랑스 학생들과 다른 국적의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며 지연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우 교수는 점점 불편해 보였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우 교수는 더 이상 학자의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했어요. 그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중국의 5,000년 역사와 문화적 영향력을 어떻게 감히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한국은 수세기 동안 중국의 문화권 아래 있었고 그 영향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중국 학생들조차 당황한 표정이었죠. 리우 교수는 계속해서 화를 내며 한국이 항상 중국의 그늘 아래 있었다는 역사적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말은 이제 학술적 논의를 벗어나 완전히 감정적인 공격이 되어버렸어요. 지연이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서 학문적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학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리우 교수의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그는 마치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은 것처럼 격분했죠. 한국 학생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군. 한국이 그렇게 중국과 다르다고 자부한다면 왜 지금까지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한국 단어의 70%가 한자어입니까? 지연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한국어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문화적 종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어도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가 많지만 영국이 로마나 그리스의 속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어는 교류하며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리우 교수님, 한글의 제자 원리는 한자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점은 다른 문자 체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우 교수는 저를 노려보았어요. 당신도 이 한국 학생 편이군요. 하지만 그런 작은 독창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역사는 강자가 쓰는 것입니다. 한글이 아무리 과학적이라 해도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연이가 다시 나섰어요. 문자의 가치는 사용 범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글이 처음 만들어진 목적은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글은 어떤 언어의 소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리우 교수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유네스코에서 한자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한자가 가진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것 아닙니까? 지연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글 역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보는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한 문화유산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자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한글은 지식의 민주화를 이룬 혁신적인 도구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가치가 아닐까요? 강의실에서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한 프랑스 학생이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철학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요. 리우 교수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는 자신의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 준비가 있으니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고 강단을 내려왔어요. 일부 중국 학생들은 리우 교수를 따라 강의실을 나갔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은 자리에 남아 지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지연이는 열정적으로 질문에 답했어요.
프랑스 학생 한 명이 지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글로 모든 언어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나요?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거의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채택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우리는 강의실 밖 소르본 대학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놀랍게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지연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리우 교수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다른 학과 학생들도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가 제일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을 본떴다는 말이 정말 흥미로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에 한글 자음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은 혀가 위심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떴죠. 발음할 때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그 연관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스페인에서 온 이사벨이 손을 들었어요. 모음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가요? 지연이는 모음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을, 사람이을 기본 요소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아는 하늘과 사람의 결합, 어는 땅과 사람의 결합인 거죠. 그리고 이런 기본 모음들이 조합되어 더 복잡한 모음들을 만들어내요. 독일 학생 한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한글을 배우기 얼마나 어려운가요?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수천 개의 문자를 외워야 하나요? 지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글은 기본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 알면 돼요. 이 글자들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실제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현명한 사람은 아침 동안에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도 10일이면 배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제시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와,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여전히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연이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자는 한국 역사와 문화의 일부였고 특히 학술적인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어요. 오늘날에는 주로 동음이어를 구분하거나 전통적인 표현에서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한글만 사용해요. 프랑스 언어학과 학생인 피에르가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한글이 다른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사례가 있나요? 지연이는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실제로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이 2009년부터 공식적으로 한글을 채택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로마자를 사용했었는데 발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한글은 그들의 언어 소리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선택되었답니다. 러시아에서 온 안나가 질문했어요. 한글 창제 당시의 반응은 어땠나요? 새로운 문자 체계를 모두가 쉽게 받아들였나요? 지연이는 머리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특히 양반들은 한자 중심의 기존 질서가 흔들릴까봐 두려워했죠. 하지만 세종대왕의 강한 의지와 한글의 실용성 덕분에 점차 보급되었어요. 한글이 민중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문맹률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는 조선의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온 아마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글을 배우고 싶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연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 좋은 자료가 많아요. 한국문화원이나 세종학당 같은 곳에서 무료로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파리에도 세종학당이 있어요. 관심 있으면 함께 가볼까요? 저는 지연이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그녀는 단순히 리우 교수에게 반박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연이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르본 대학에서 그녀는 일종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어가면 모르는 학생들도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고 한글에 대해 질문하는 일이 많아졌죠. 리우 교수와의 토론은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학교 신문은 소르본에 부는 한글 열풍 한국 학생의 당당한 문화 수호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한글의 창제 배경부터 과학적 원리, 그리고 현대적 활용까지 상세히 다루었어요. 지연이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인터뷰도 실렸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식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세종대왕의 이런 철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언어학과 교수님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크 르누아르 교수는 한글의 음성학적 원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는 다음 학기부터 세계의 문자체계 강의에서 한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연이를 초청해 1시간 동안 특별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소르본 대학 문화센터에서는 한글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사에는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 한국어 기초 강좌, 한식 시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어요. 지연이는 그 행사의 학생 대표로 선정되어 준비위원회를 이끌게 되었죠. 이 모든 활동은 파리 전역에 작은 한류 열풍을 일으켰어요. 파리 시내의 한국문화원에는 한국어 강좌를 듣기 위한 신청자가 평소보다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소르본 대학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그들 대부분은 지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한 달 후 파리의 유명한 서점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에서는 한국 문학 주간을 열었습니다. 한국 소설의 프랑스어 번역본들이 전시되었고 번역가들이 한글의 특성과 번역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세미나도 열렸어요. 지연이는 그 세미나의 패널로 초청받아 한글의 언어학적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리우 교수는 그 후로 다시 소르본에서 강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사실학계에서도 꽤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소르본의 여러 교수들도 그의 학문적 방법론과 편향된 시각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해요. 특히 동양학과의 마리 뒤퐁 교수는 예전부터 리우 교수의 중국 중심적 역사관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박했었죠. 이번 사건은 이미 쌓여있던 학문적 갈등이 표면화된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소문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연구 방법론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책에서는 동아시아 문자의 다양성과 각각의 독창성에 더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몇몇 학생들은 리우 교수가 지연이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지만 지연이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제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져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제 선생님이 되어주었죠. 이제 저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문사에서도 한국 관련 기사를 담당하게 되어 파리의 한국 문화 행사들을 취재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와 세느 강변을 걸으며 그날의 사건을 회상했어요. 지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날은 무서웠어. 리우 교수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됐거든. 하지만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건 한국인으로서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어. 지연이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세계에 알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요. 지연이는 한글이라는 문화유산을 통해 프랑스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들려주었어요. 언어학 석사를 마친 후에는 언어학과 미디어를 결합한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다큐멘터리를 만들거나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다고 했어요. 석양이 세느 강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화의 가치는 결국 그것을 지키고 알리려는 사람들의 열정에서 빛난다는 것을요. 지연이는 그 열정으로 파리의 작은 한글 혁명을 일으켰고 그 영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프랑스인과 한국인이라는 경계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문화의 다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